안녕하십니까, 덕국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예상문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택시 운송 사업의 구분. 네,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죠? 벤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이렇게 있죠. 벤형은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 3조 2호의 다목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 이렇게 분류한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벤형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관련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그러면 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비정기적. 그러면 임시로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임시검사이겠다. 이 정도는 짐작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43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검사가 있다. 첫째, 신규 검사. 두 번째, 정기 검사. 세 번째, 튜닝 검사. 튜닝 검사가 뭡니까? 자동차를 개조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임시 검사. 그리고 다섯 번째, 수리 검사. 수리 검사는 뭡니까? 전손 처리돼서 폐차해야 될 자동차를 고쳐서 쓴다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수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손 처리되는데 과연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수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외관을 변경하거나 성능 및 기능을 개조하는 것. 그랬을 때는 뭐라 합니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튜닝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임시검사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동차의 종류, 관할관청, 운송 가맹사업자의 상호 호출번호. 정답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프라이버시,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여기다 호출번호 적으라면 안 되겠죠. 핸드폰 번호라든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적어내면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은 되죠. 근데 택시기사님 호출번호까지 적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법 시행 규칙의 39조에 자동차에는 이러이러한 상을 표시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는 경형이냐, 소형, 중형, 대형, 모범 중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관할관청은 어디다. 그 다음에 개인 택시는 플랫폼 가맹 사업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요.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호출 번호가 되겠습니다.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송사업자가 게시해야 하는 사항.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자동차 번호, 운전자 성명. 그렇죠. 운전자 연락처는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명하고 자동차 번호, 운전자 성명 정도 나오면 불편사항 신고할 때도 어느 회사의 운전자 누구더라 라고 불편 신고하면 되겠죠. 굳이 운전자 연락처까지, 택시기사님의 연락처, 핸드폰까지, 번호까지 낼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운수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게시해야 되느냐. 회사명, 자동차 번호, 운전자의 성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라. 차고지는 어디다. 이 부분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님의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회사명, 자동차 번호, 운전자 성명 나오면 됐지 운전자 연락처까지는 거기다 게시할 필요는 없다. 문제 5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사람이 갖춰야 하는 항목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해당 자동차 운전 경력은 1년 이상이죠. 20세 이상입니다. 18세나 19세 이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19세가 지금 뭡니까? 성년이죠. 근데 19세만 가지고는 안 되고 20세 이상으로서 운전 경력 몇 년이요? 1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이 부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하려는 자는 벌써 그거에 따른 운전면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20세 이상이라 해야 되고 운전 경력은 1년 이상이라 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면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으로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라야 합니다. 자, 이 문제와 다음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약간 쓴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운전자가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명인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따른 벌점은 얼마냐? 이 문제는 지난번에 풀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사망은 90점, 중상은 15점, 경상은 5점. 근데 1명이니까 90점, 2명이니까 15 곱하기 2하니까 30점, 2명이 5점이니까 플러스 10점. 그러면 130점이 되죠. 네.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130점입니다. 근데 사망사고는 몇 시간 이내에 죽었을 경우에 사망사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서 사망 1명마다 벌점이 90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죽으면 사망사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점에서. 사고 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다. 그러면 벌점 90점을 먹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봅니다. 벌점 계산하는 것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며칠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하는가. 이 문제도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지난번인지 지지난번인지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며칠 이내에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사고라고 명확하게 정의된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서 사망사고를 사고가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다. 이것을 의용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는 사망사고를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이다, 사망사고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쓴소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하려면 제 동영상을 며칠 정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일 정도면 합격할 수 있어요. 3일에 몇 회를 반복하느냐는 뭐 여러분 각자가 다르겠지만 3, 4일 정도면 충분히 택시기사 자격시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4일 안에 합격하려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요건을 깊이 갖추려면 한이 없어요. 3, 4일 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격에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몇 문제가 나옵니까? 60문제에다가 지리 10문제 해가지고 70문제가 나옵니다. 7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럼 몇 개를 맞으면 합격하냐? 60점이니까 42문제를 맞추면 합격을 해요. 그런데 보통 20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강의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가서 시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어져요. 그냥 답이 그냥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라고 20문제 정도는. 그러면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는 그냥 제 강의 한번 그냥 잠결에 듣고 가도 10문제 정도는 이제 그래서 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잠결이라면 좀 뭐하지만 대강 한번 들어도 한번 들었다는 것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강의 한번 대강 들었다 그러면 한 30에서 35문제는 맞춰요. 그런 문제는 한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합격이에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강의를 2번 들으면 2회독으로 하는 거예요. 2회독. 2번을 들으면 충분히 합격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분들이 합격을 못하는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합격하는 주요 원인은 이런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너무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요 3, 4일 가지고는 안 돼요. 3, 40일 정도는 해야 좀 양이 채워질 거예요. 대강 하고서도 문제는 시험에 합격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가짐이라야 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금갑다. 그런가 보다. 요 정도로 빨리 스킵하고 가서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깊이 아는 것은 이제 운전하시면서 실무하시면서 좀 더 깊이 알고 하시면 돼요. 문제는 지금 우리 공부는 어떤 학문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깊이 있는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3, 4일 듣고 합격하는 데 필요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어떤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일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댓글로 이제 물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좀 가르쳐라. 도대체 헷갈려서 못 알아듣겠다. 이제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사인 당신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냐. 도무지 이 강의를 신빙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당신이 지금 당신도 헷갈리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72시간 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30일 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도 멀리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앞 문제에서는 72시간, 그 뒷 문제에서는 30일. 이렇게 말할 때는 적어도 강사가 모르고 가르치는 건 아닐 것이다. 이 정도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앞에 문제에서는 72시간, 뒤에 문제에서는 30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여기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의를. 그래서 좀 부족한 것들은 강의를 두세 번 들어보면, 이 반복을 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벌점 계산할 때, 벌점 계산, 사망사고 벌점 계산할 때 90점이잖아요. 90점 벌점. 이 벌점 계산할 때 사망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걸 우리가 특례법이라고 그래요. 사망사고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예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나면 어때요? 합의 본다고 되지 않아요. 구속됩니다. 구속. 왜? 이 부분은 특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30일까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사고 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조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처리 규칙이라든가 실무상으로 이렇게 한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72시간, 어떤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야 30일까지는 사망사고를 하는데 강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 번 더 동영상을 들어본다든지 하시면서 점점 좀 깊이가 있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택시 운전 자격 필기 시험의 과목이 아닌 것은 교통 및 운송 관련 법규, 지리, 응급조치 요령, 운송 서비스. 운전 자격 필기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응급조치 요령은 이 필기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지리, 운송 서비스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의 필기 시험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 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지리 이렇게 들어가요. 법규, 운행 요령, 서비스, 지리. 여기에서 뭐는 안 들어가죠? 응급처치는 안 들어갑니다.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 시험 필기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뒤에다가 이제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문제 봐도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문제의 창의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비토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른 문제 베껴가지고 하지 문제의 창의성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문제의 창의성이 있게 문제를 만들면은 여러분은 다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의 문제는 4배수 내지 5배수 안에서 뺑뺑이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온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야지 강사가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 떨어집니다. 기출문제도 4, 5배수 안에서 해도 떨어지는 판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제가 만들어낸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기출문제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약간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트는 것이 약간은 있어요. 제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렇지만 결코 기출문제에 눈에 들어오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걸 벗어나서 창의성 문제 있는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은 전부 다 강의는 좋다고 듣겠지만 다 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 강의 봐도 있는 문제 여기도 똑같이 하네?
베껴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것도 그렇게 논하지 마시고요. 예. 똑같은 문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운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 질서의 확립, 교통안전 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도로교통사고 감정 방법. 자, 어디서 보니까 응급처치 안 들어간대. 그래서 여기서도 응급처치구나 라고 하면 어떨까요? 틀려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언제는 응급처치가 들어간다고 하더니 또 언제는 응급처치가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이 강사를 믿을 수가 없다. 또 이제 그렇게 말하실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시험 과목에서는 응급처치가 안 들어간다고요. 시험 과목에서는. 그런데 시험에 붙고 나서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운수종사가 교육을 받아요. 지금은 몇 시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받을 때 8시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받을 때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육 과목에. 응급처치 방법이. 그 때문에 이 둘이 상치되는 게 아니에요.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서는 응급처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받으면 응급처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 문제도 시험에 나왔고 뒤에 문제도 기출문제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 이게.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하는 부분은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래서 요거는 응급처치가 들어가고 요거는 응급처치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받을 때는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 자격 시험 과목에는 응급처치가 안 들어간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격을 빨리 합니다. 어떤 것들은 참 납득이 안 되면 그런가 보다. 그런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도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기셔야 돼요. 그거 붙들고 오래 막 기분 나쁘다. 이 강사가 자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너무 따져봐야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사업용 택시 운전자의 자격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9세 이상으로 운전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합격해야 되고 운전을 개척하면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운전면허는 2종 아니면 1종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운전 자격 취득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러면 택시 운전 자격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것도 없어져요. 취소돼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운전 자격도 취소됩니다. 19세 이상으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해야 한다. 19세 이상이 아니죠. 얼마라고 그랬죠?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가요? 정답은 19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24조에 나와 있죠. 20세 이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운전 경력은 1년 이상해야 하고 적성 정밀검사에 합격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택시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처분은 대여, 자격 취소입니다. 불법 대여했죠?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자격 취소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을 폐여했다. 자격 취소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이라고 있죠. 이것을 1회 위반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1회 위반 20만 원, 2회 위반 40만 원, 3회 위반 60만 원. 2, 4, 6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회 위반이니까 20만 원. 만약에 문제가 2회 위반했다 그러면 40만 원, 3회 위반했다 그러면 6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91조 1항 별표 8에 나와 있습니다. 1회 위반 20만 원, 2회 위반 40만 원, 3회 이상 60만 원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준수 사항을 1회 위반했다. 과태료 20만 원. 차 13번입니다.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고를 수 있겠죠. 중앙분리대 그러면 벌써 중앙선이죠. 그 다음에 도로에서 황색 실선 그어질 수 있는 건 중앙선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중앙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 2조의 5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의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긴가민가하면 중앙자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고르셔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실제로 이제 계속 기출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푸는 요령이에요. 요령만 잘 아셔도 제 강의 한 번만 듣고 가면 70점 이상 나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요령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차도는 무엇이고 보행자는 무엇인가? 자, 여기는 보도입니다. 보도. 보행자가 다니는 사람 다니는 보도라고요. 여기는 차도입니다. 그러면 차도에는 차가 다니라는 거죠. 보도에는 사람이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을 요 보행자 여기에 통행에 지장을 우려가 있어서 사람이 요 차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문제 푸는 요령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차도고 여기가 보도입니다. 인도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다니고 여기는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로 다녀야 되는데 여기로 다닐 수 있게 한 거 왜? 여기로 다니면 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닌 건 어떤 경우냐? 지금 이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장의 행렬 봅시다. 여기에 지금 운구차가 가고 유명한 분이 죽었습니다. 요 뒤로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로 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막 한 5, 60명이 뒤따라가면 이런 경우는 운구행렬 뒤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차도로. 운구행렬, 이 운구차 뒤따라서. 자, 군부대나 이에 준하는 단체 행렬. 예, 부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 한 200명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를 다닌다고 합시다. 이 인도로만.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못 다녀요. 이럴 때 부대 이동을 할 때 사람이 요 군대가 요 차도로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보수하고 있는데 왜 차도인데 여기서 보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를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요. 차도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작은 동물을 몰고 간다. 이 작은 동물을 몰고 간다는 것은 소나 말을 몰고 간다면 이 소나 말을 몰고 가는데 이 인도로 사람 다니는 보도를 몰고 가라 그러면 사람 못 다니겠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나 말과 같은 큰 거는 이 차도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데 작은 개를 데리고 가는데 차도로 간다? 이건 아니겠죠. 자, 그렇게 이 문제를 한번 쭉 보면 그냥 들어오겠죠. 전혀 모르는 문제를 할지라도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그러면 이거겠네. 그럼 틀림없이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은 차도로도 다닐 수 있겠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어떤 거냐? 말이나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차도로 일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나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레가 막 프랜카드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인도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 하나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차도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군부대가 이동할 때, 기 또는 현수막 등을 규定행렬, 장의 행렬 이런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차도를 운행할 수 있다라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을 몰고 가는데 두세 마리 몰고 간다든가 하는데 차도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 벌써 딱 보면 답이 들어오죠. 초보 운전자는 아니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한다. 누굽니까? 모범운전자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33호에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무사고 교통 운전을 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모범운전자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앞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진작으로 때려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앞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70% 미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썬팅 잔뜩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밖도 잘 안 보여요. 가시광선이 투과되어져야 빛이 있어야 앞이 보일 거 아니에요. 빛도 못 들어옵니다. 빛이 다른 말로 하면 70% 이상 빛이 들어와야 돼요. 가시광선이 빛이잖아요. 70% 미만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썬팅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70% 미만은 어떤다? 안 된다. 70% 이상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운전이 금지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유리는 70%, 옆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은 그래도 40%만 들어와도 대강 뭐 보이면 되는데 앞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70% 미만이면 가시광선 투과율, 즉 빛이 70% 미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70% 이상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70% 미만은 뭐한다? 금지된다. 썬팅 잡뜨기 갖고 앞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앙선 침범을 작용이 아니라 적용으로 고쳐주십시오.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부분은 법 조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판례예요. 네, 그런데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판례도 시험에 나온다. 졸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밟았더니 중앙선 넘어버렸다. 이건 중앙선 침범이죠. 커브길에서 과속했더니 중앙선 침범이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또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여기가 중앙선이에요.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피해서 중앙선 넘었습니다. 이거를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빗길에서 과속으로, 빗길이면 감속해야죠. 근데 과속으로 가다 중앙선 침범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앞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니까 피하려고 좌회전 꺾었더니 중앙선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이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침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판례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것, 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중앙선 침범했다. 위험을 회피하려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중앙선 침범했다. 빙판길 또는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판례 번호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오버스티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오버스티어가 이제 뭐냐 하는 거죠. 오버스티어는 뭐냐면은, 이 스티어라는 건 뭐냐면은 운전대를 조작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좌회전을 조작하다, 우회전을 조작하다. 조작했는데 오버해버렸어. 오버. 그러니까 좌회전을 조작했는데 조작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급하게 좌회전을 먹어버렸다. 이게 오버예요. 예. 좌회전을 조작을 했는데도 튕겨서 이쪽으로 나가더라. 이거는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언더스티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쪽으로 좌회전을 굽으면 오버스티어. 안 먹고 제대로 안 먹어요. 이 좌회전이 원심력으로 이쪽으로 튕길 지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언더스티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더스티어. 자,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커브길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감속해야겠죠. 그래서 커브길 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버 스티어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는 뉴트럴 스티어링이고 이게 언더 스티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틀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급좌회전이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틀었는데 제대로 안 먹고 자꾸 밖으로 뻘쳐나가는 거예요. 원심력 때문에. 이것을 언더 스티어링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려면 들어가기 전부터 감속하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속도를 줄이면서 핸들을 더 이쪽으로 꺾어주면 되겠죠.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먹으니까. 그래서 오버스티어링 또는 오버스티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브길 진입 전에 감속해야죠. 그러니까 가속한다는 다 틀렸고, 진입한 후에 감속해봐야 잘 안 먹을 거고, 그러니까 커브길을 돌 때는 미리서 감속하고 돌면 되겠죠. 19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타이어는, 이것은 자동차의 고속화에 따라 고속주행 중에 펑크 사고 위험에서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타이어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튜브리스 타이어죠. 튜브가 없는 타이어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냐? 튜브리스 타이어는 튜브가 없죠. 튜브가 없어서 펑크 발생 빈도가 낮고 핀치 플랫, 즉 재질에 의한
펑크가 발생하지 않고 낮은 공기압으로도 주행이 가능해서 접지력이나 승차감, 핸들링이 개선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못이 박혀도 펑크 잘 안 나죠. 서서히 공기가 빤다든가. 그래가지고 펑크집에 가가지고 못 빼고 바로 땜빵 때우면 또 다니고. 공기압을 튜브가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구름 저항이 낮고 타이어 펑크 시에도 공기가 서서히 빠져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형 사고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고속화에 따라 고속 주행 중에 펑크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위험에서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타이어가 튜브리스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AB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의 방향 안정성, 조종성 등의 성능을 확보해 준다. 맞는 표현이죠. 앞바퀴의 고착에 의한 조향 능력 상실을 방지해 준다. 맞습니다. 노면이 비에 젖으면 제동 효과는 감소한다. ABS는 효과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바퀴에 미끄러짐이 없는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이 문제는 이제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이 거의 대부분 다 ABS니까 밟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밟으면 1초간 해도 탁탁탁탁탁 치면서 절단에서 이 브레이크 밟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ABS요. 그래서 자동차 ABS는 급제동할 때 바퀴 잠김을 방지하여 운전자의 조향 성능을 유지해 줍니다. 밟으면 끼익 하고 밀리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탁탁탁탁탁 끊어주는 거예요. 바퀴 잠금을 방지하죠. 조향 성능, 운전 핸들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차량의 제동 거리를 단축하며 노면과의 견인력을 유지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특징을 가진다. 바퀴 회전 속도 센서로 잠김을 감지하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막고 운전자는 제동 중에도 차량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초당 여러 번의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다 아시죠? 밟으면 꾹 밟으면 탁탁탁탁탁 치는 거죠. 이 과정을 초당 여러 번 반복해서 바퀴가 잠기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제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어한다. 그래서 빗길에서도 ABS의 제동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ABS는 빗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잠기는 것을 방지하고 밟아서 쭉 밀리게 되면 핸들도 안 듣고 그대로 노면 접착력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ABS를 쓰는 겁니다. 조향성을 유지하고 제동 거리를 단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각 바퀴의 제동을 간헐적으로 조절하여 스타카토 그냥 탁탁탁탁 끊으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면 마찰력을 최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타이어가 잠겨 미끄러지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 정도로 ABS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ABS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에 젖는다고 해서 ABS의 제동 효과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에 교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